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미국의 중국 과잉 생산설에 대해 중국 현지 매체에서도 많은 논평이나 칼럼이 실렸는데요. 제목만 보면 예를 들어 중국으로의 책임 전가는 미국 제조업의 내허를 고칠 수 없다. 여기서 내허는 내장 장기가 허약하다는 그 내허입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우 강한 외부적 규모 경제가 있지만 미국은 없다. 옐런 방중 미국은 거울을 좀 볼 때가 됐다. 중국 과잉 생산설은 거짓 명제다. 보호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윈윈이야말로 발전 방향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문제인데 그들은 중국의 문제라고 한다. 옐런의 방중으로 보는 신질 생산력 경쟁 속 미국의 중국 불안 장애. 이외에도 더 있지만 이 중 가장 최근 4월 22일 이 칼럼을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옐런의 방중으로 보는 신질 생산력 경쟁 속 미국의 중국 불안 장애. 기고인은 존 로스, 전 영국 런던시 경제상업정책서 서장, 현 중국인민대학 중앙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인 존 로스. 목차를 보시면 총 6개 소제목이 있습니다. 옐런의 방중은 미국 경제의 실상을 유출했다. 미국의 경쟁력은 왜 점점 더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는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처방은 쉬워도 복약은 어렵다. 더 큰 경제 위기, 미국의 경쟁 무기력은 신흥산업으로 만연될 것이다. 미국의 선택, 중국이 자폐무공하도록 꼬시자. 결론, 옐런의 방중은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량이 좀 많지만 존 로스가 어떤 근거, 어떤 논리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 신질 생산력이라는 중국식 표현을 썼는데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올해 3월 영상인 전인대 총리 정부 공작 보고, 이 영상에서 신질 생산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신질 생산력과 관련된 부분을 듣고 갈게요. 약 7분 걸립니다. 전에 우선 3월 9일 인민일보에서 낸 3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힘이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있는가? 올해 양회에서 우리는 핫 키워드 하나를 빈도높게 듣게 됐습니다. 신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은 무엇인가? 그는 하이테크, 고효율, 고품질이라는 특징이 있고 새로운 발전 이념에 부합한 선진 생산력 형태입니다. 신질 생산력의 신, 뉴는 어디에 있는가? 뉴는 새로운 물과 전기를 숫습니다. 매번 화면에 살짝 터치할 때마다 우리는 숫자로 구성된 신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물과 전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 인프라 자원이 바로 컴퓨팅 파워인데, AI 빅모델부터 국민경제 45개 대분류에 융합된 산업 인터넷까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우리의 수요는 신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능이 더욱 높은 컴퓨터, 더욱 완전한 컴퓨팅 파워 인프라, 보다 더 영화롭고 우량한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그리고 지능 컴퓨팅 파워의 전모 강화는 컴퓨팅 파워를 하여금 물과 전기처럼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시로 취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는 새로운 도로를 숫습니다. 지상에 종횡 교차된 도로망은 과거엔 먼 곳이었던 곳들을 매우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하나의 새로운 도로도 깔리고 있는데, 이 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는 것은 각종 저고도 무인 항공기입니다. 화물 무인기는 협객으로 변신해 비행하면서 재빙 제설을 하고, 농업 무인기는 검측과 사료 투입을 하면서 농사 게임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배달 기사는 무인기 조종사로 변신해 배송 효율을 일에서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승객용 드론은 공중 출퇴근이라는 환상적인 화면이 더 이상 멀지 않게 해줍니다. 지상에 종횡 교차된 도로로 인해 일어난 번영은 이제 공중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뉴는 슈퍼 공장을 숫습니다. 지금 한 곳 한 곳의 슈퍼 공장들이 고도 자동화 생산 라인, 대규모의 개성화 맞춤 제작 및 정확한 품질 통제로 제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한창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시각을 미시적 세계에 초점을 맞췄을 때 한 개의 조그만 생명체도 고효율적으로 운행하는 슈퍼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균종, 세포, 곰팡이 등의 대사나 촉매 기능을 이용하면 일산화탄소는 사료 단백질로 변신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22초에 불과하고 효율성은 대도 재배의 70여만 배에 달합니다. 농림 폐기물인 짚을 폐물에서 보배로 만듭니다. 에탄올 생산 시 인간과 식량을 다투거나 식량과 토지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전분을 인공 합성해 1立方미터 크기의 생물 반응기로 연간 생산 가능한 전분의 양은 3,333제곱미터의 옥수수 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바이오 제조로 만물을 제조합니다. 그 외에 또 완전 새롭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더 많이 있으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더 멀리 가도록 해줍니다. 뉴로 출발하고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창조가 나올 겁니다. 미래는 이미 도래됐고 미래가 기대됩니다. 2024년 정부 공작 임무, 즉 올해 종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년 12월 중순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당해 리뷰 및 다음 해 정책 방향 중점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3월의 정부 공작 보고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세부화, 수치화, 법적 효력화시킨 문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이 2023년 12월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 우측이 2024년 3월 5일 전인대 정부공작 보고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 항목이 있고 우측은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 항목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좌측의 1번과 우측의 1번, 2번이 해당되고 좌측의 2번부터 9번이 우측의 3번부터 10번에 해당됩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 1번을 정부공작보고에서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좌측의 1번, 즉 우측의 1, 2번 이 내용이 가장 최우선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024년 주요 사업 1번부터 10번까지 1번 현대화 산업체계 대거 건설, 신질 생산력 발전 가속화. 옛날에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202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흑룡강성을 시찰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고 서도에서 그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신질 생산력, 신은 새롭다는 신, 질은 품질질. 신질 생산력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유형, 신구조, 하이테크, 고품질, 고효율,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현대화 생산력을 말하며 전통 생산력과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 역할로 해서 전통적인 경제 성장 모델과 생산력 발전 경로에서 탈피해 하이테크, 고효율, 고품질의 특징을 갖고 있고 선진 생산력을 말합니다. 신질 생산력은 기술의 혁신 돌파, 생산 요소의 혁신적 배치, 산업의 신층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서 창출됩니다. 노동자, 생산 수단, 생산 대상 및 해당 조합의 재고를 기본 함의로 해서 모든 생산성의 대폭적인 향상을 핵심으로 특징은 혁신, 관건은 고품질, 본질은 선진 생산력입니다. 네, 2024년 주요 사업 중 1번 항목이 현대화 산업체계 대거 건설, 신질 생산력 발전 가속화이고 꼭지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밸류체인 공급망 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 그 내용에 제조업 중점 산업 밸류체인의 고품질 발전 실행, 첨단 제조업 군 육성 확대, 국가급 신형공업화 시범구 개설, 국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제조 브랜드를 더 많이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적극 육성, 내용에 ICV 즉 지능형 커넥티드 전기차 등 산업 우위 공고화, 수소, 신소재, 혁신약 등 전방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바이오 제조, 상업 우주, 저공 비행 경제 등 신성장 엔진 적극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꼭지는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추진 강화, 그 내용으로 디지털 경제 고품질 발전 정책 제정,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 전개,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 촉진, 취업 증가, 국제 경쟁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옐런의 방중으로 보는 신질 생산력 경쟁 속 미국의 중국 불안 장애 시작할게요. 중간에 그림이 총 4개 나오는데요. 그림을 봐야 할 때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이라고 멘트할게요. 오늘날 미국의 대중정책은 자기 모순적인 양면성을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다양한 중국인과 친근한 자세로 접하며
그녀가 중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 경제 정책 면에서 전반적으로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곧이어 옐런이 중국의 예의와 이성을 과시하려는 태도와는 달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반중 포럼을 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연대해 중국을 향해 정치 및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사실 미국의 이런 양면파적인 행위는 모순되지 않는다. 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정책은 미국 경제의 신화가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대부분 내용은 미국의 기본적인 경제 상황,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정학과 곧 다가올 2024년 미 대선에 미치는 필연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겠다. 소제목, 옐런의 방종은 미국 경제의 실상을 유출했다. 옐런의 닷새간의 방종은 미국의 공허한 홍보와 위장을 벗겨내고 사람들에게 중국과 미국의 진정한 경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에 충분했다. 옐런의 방종을 둘러싼 진지한 토론과 그 핵심 문제는 사실상 미국이 다음 두 가지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는 중국은 세계 경제의 다음 발전 단계와 관련된 핵심 산업에서 세계 선두 지위에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은 중국이 이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무력하다. 또는 원하지 않으면서 무력하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경제 문제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옐런 방종의 핵심 목적부터 해서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을 일일이 분석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옐런의 이번 방문 목적은 녹색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 능력을 감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산업 밸류체인 생산 능력의 80%, 전 세계 풍력 터빈 생산 능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방 언론들도 중국이 전기차와 기타 배터리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인정했다. 중국은 2023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고 특히 중국 전기차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브랜드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했는데 과거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과 독일 등 고소득 경제국이 주도했던 산업이다. 그러나 세계 주요 경제국이 2023년 경제 지표를 발표한 후 중국과 미국 양국의 경제 성과에 대한 미국 언론의 황당무계한 주장이 한때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경제가 절뚝거리며 2024년에 진입하는 것에 비하면 미국 경제는 유연하다라고 단언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놀랍고 강한 경제 성과는 모든 주요 교역 상대국을 능가했다라고 했다. 실제로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2%인 반면 미국은 2.5%, 즉 중국의 GDP 성장률이 미국의 2배였다. 이러한 결과물은 코로나 발생 4년 동안의 추세를 이어온 것인데 이 기간 동안 20.1% 성장한 중국의 GDP 성장률은 8.1% 성장한 미국의 2.5배였다. 이와 관련해 나는 지난 2월 21일 기고문인 중국 경제와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월등히 앞선 경제를 만들었는가 라는 글에서 자세하게 분석했다. 여기서 월등히 앞선에 따옴표가 있어요. 옐런의 방중이 언론에서 얻은 헤드라인은 위의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는 단순히 자동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와 같은 특정 제품이 GDP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대중에게 직접 인식되고 이해되기 쉽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적어도 20세기 초부터는 과거의 그 대규모 전기화와 내연차의 보급화처럼 지금 전 세계는 세계 경제 발전의 기반 중 하나인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최대 변혁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의미에서 보면 19세기 대부분은 석탄을 사용했고 20세기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혼합해서 사용했으며 이번에는 산업혁명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세계 에너지 공급을 개척한 이래 이 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혁이다. 오늘날 많은 국제협약과 각국 정부의 실제 행동들은 재앙적인 기후변화 결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세계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비록 수십억 달러의 지출이 수반되지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경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전환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 선두의 녹색 에너지 제품 공급자가 된 것은 확실히 중국과 세계 경제와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중국은 비록 2013년 이래 세계 최대 상품 무역 대국으로서의 자리에 있었지만 과거의 주도적 지위는 주로 중간 수준의 기술 또는 소비재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반면 오늘날 중국의 신질 생산력의 발전은 중국 제품이 다른 국가의 선진 제품 생산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 즉 다른 국가의 생산에 있어서 중국 제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할 때 녹색 제품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라는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현재 녹색 제품의 생산 능력은 부족하며 만약 필요한 시간 내에 에너지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차관이 언급했듯이 전기차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수요는 4,500만 대에 달해 2022년의 4.5배에 달할 것이고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비 수요는 2022년의 약 4배인 820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의 시장 수요,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신에너지 제품에 대한 거대한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산업 전환이 많은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떤 나라도 설령 중국이나 미국도 혼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많은 국가들은 곧 그리고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전환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마다 자국의 상대적 장점과 효율성에 따라 이번 전환에서 각자 다른 위치를 찾게 될 것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차관이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분업과 국제시장 상황을 결합해서 생산 능력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생산 능력을 국내 수요만 충족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라는 미국의 주장도 황당무계하며 미국 기업들도 이러한 황당무계한 논리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옐런은 9개월 만의 두 번째 중국행을 이용해 중국 정부의 과도한 투자가 공장들의 생산 능력이 국내 수요를 훨씬 초과하게 만들었다고 불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 독일 또는 일본은 많은 산업에서 수출량이 방대한데 그것은 그 나라들이 해당 산업에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각 산업에서 다 무역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황당무계하다. 250년 전 현대 경제학의 계산작으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옐런이 그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반대로 각 나라가 다른 생산 유형에서 각기 다른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 발전 기반 중 하나이며 국제 생산성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의 근본적 기반이기도 하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생산 분야에서 우위가 있기에 각 나라는 그런 우위 분야에 전념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반대로 효율성이 낮은 산업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한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경제학이 탄생한 이래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 왔다. 글로벌 분업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 중 하나를 구성한다. 중국 재정부 차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미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윈윈이다. 실제로 예를 들면 중국이 많은 녹색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미국과 서방 기업은 현재 여전히 첨단 마이크로칩과 기타 산업 생산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양측 발전의 가장 합리적인 기반은 각국이 자국의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서로 수출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로부터 더 효율적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관세, 기술 제재 등을 통해 이런 상호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의 행위는 쌍방이 모두 손실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받을 손실이 중국보다 많다. 아래에서 분석하듯이 중국은 현재 미국이 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첨단 생산 분야를 개발할 자원이 있다. 예를 들어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출시가 이런 점을 보여줬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중국 반도체와 기술 제재에 참여한 기타 나라들이 패배자가 될 것이며 중국의 국산 대체품 개발에 따라 그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다. 알다시피 비교 우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가 각 산업에서 모두 무역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황당무계하다. 국제기구도 합리적인 국제 수요를 인정하고 있다.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이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과도한 무역 적자나 무역 흑자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023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1.8611조 yuan, GDP가 12.60582조 yuan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1.5%를 차지했는데 실제로 이는 2022년 비중인 2.4%보다 낮았고 국제표준에 따르면 2023년의 1.5%든 2022년의 2.4%든 둘 다 합리적인 균형 구간이다. 사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국제무역에서 점점 더 많은 미국 제품이 밸류체인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화에 대한 미국의 구상은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중저기술과 저부가가치 산업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생활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의 생활 수준은 더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예상과 달리 세계화 흐름 속에서 중국이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하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한다. 미국은 왜 미국이 점점 경쟁할 수 없게 돼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환상, 자기 기인 및 그에 따라 정확한 문제 분석을 못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확실히 미국은 정확한 상황 분석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과 서방의 오만과 망상을 깨야 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옐런의 방중은 미국 경제의 실상을 유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 미국의 경쟁력은 왜 점점 더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는가? 미국이 왜 갈수록 평화적인 경제의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지 못하는지 이해하려면 경제의 펀더멘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 당국은 현재 이를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미화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은폐하고 진정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도록 하게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독특한 창조성, 혁신성, 창업성 등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리드할 것이라고 자주 주장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화다. 물론 미국은 매우 재능 있는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 비즈니스 리더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도, 한국, 독일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 미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총명하고 더 패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미국의 오만함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할 뿐이다. 오만과 인종주의 방식을 떠나서 미국이 자국의 우위는 제도와 국가기구의 우월성에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시도도 점차 의문이 제기되고 심지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미국 정부 부처 간의 주기적인 교착 상태, 트럼프 지지자와 민주당원 간의 극단적 충돌,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실제로 이겼다는 사기성 주장, 2021년 1월 6일 미 입법부 습격 사건, 미 정치 시스템에서 돈의 불균형적인 역할, 미 대통령 선거인단이 보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 비선거 산물인 대법원이 입법부와 압도적인 여론을 과도하게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점, 미국 정치 제도에 대한 민중들의 신뢰가 극도로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등. 이 모두가 미국의 제도 체계가 기능 실조되어 있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설령 미국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사상면으로 보면 당대 중국식 마르크스주의는 중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가장 크게 향상하도록 도왔으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가 중국화된 최신 이론 성과다. 미국의 제로섬 사고방식은 인류 운명 공동체나 공동 번영과 같은 이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자체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샤오캉 사회를 전면 건설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중국은 세계은행이 제정한 고소득 경제체 기준에 도달할 것이다. 중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중국이 고소득 경제국에 진입하게 된다면 중국의 고소득 인구는 다른 고소득 경제국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으며 후자는 세계 인구의 16%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는 심지어 이러한 사실의 영향을 인정하거나 고려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미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개국 공신 중 한 명이자 제2대 미국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말했듯이 사실은 완고한 것이다. 우리의 소망, 성향 또는 열정이 무엇이든 사실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자신을 미화하고 경제적 사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지금부터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결정적 요인, 특히 미국에 대해 분석하겠다. 물론 모든 나라는 다 유일무이하고 저마다의 독특한 요소들이 복합체다.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4개국만 놓고 보면 사뭇 다르다. 그러나 이 4개국 및 모든 대형 경제국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에서 결정적 의미가 있는 것은 대형 경제국의 중장기적인 성장률은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중과 GDP 성장률 간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러한 상관관계는 비교적 큰 경제국에만 적용되며 기타 요인, 대형 경제국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경제체들을 포함한 기타 요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체, 대형 경제체의 전형적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 1을 보겠다. 화면을 보시면 X축이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 비중, 즉 GDP에서 순고정자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Y축이 GDP 성장률입니다. 연간. 쭉 보시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 한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웨덴, 호주, 폴란드, 미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브라질, 독일, 영국, 일본.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부터 2021년까지 경제 규모 상위 25개국의 순고정자산 투자와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들 경제를 합치면 세계 GDP의 83%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발전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 순고정자산 투자와 경제 성장률 간 상관관계라는 특징의 유사성은 압도적이다. 상위 25개 경제국의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 비율과 GDP 성장 간의 상관관계는 놀랍게도 0.89에 달했고 R제곱값은 0.79다. 현실 세계에서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마르크스주의 용어로 말하자면 노동의 사회화 수준의 지속적인 재고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구동력이다. 고정자산 투자는 시간을 뛰어넘는 노동 사회화, 즉 현재의 생산 사이클에서 예전의 생산 사이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의력을 사실에 집중하기 위해 또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부터 서방 경제학의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겠다. 위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은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의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타 글로벌 남방 국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도 성장률이 미국 또는 G7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글로벌 북방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동아시아를 예로 들면 한국처럼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가난했던 나라가 왜 그렇게 빨리 일본을 따라잡았는지 그 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현재의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2007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67%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95%가 됐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보다 10% 높았다. 일본의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0.1%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11.1%인데 이에 해당된 것은 2007년부터 2021년 일본의 연간 GDP 성장률이 0.2%인데 비해 한국은 2.9%였다. 여기서 일부 중국 매체에 나타난 잘못된 속류 경제학 이론에 대해 명확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에서 순고정자산 투자의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은 혁신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중요한 보충이다. 이념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혁신은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반드시 컴퓨터, 마이크로칩, 태양광 패널, 전기차 등과 같이 투자가 필요한 생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송류 경제학은 생산 요소라는 용어의 물리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를 혼동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경제적 가치의 의미이지 물리적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칩은 물리적 크기는 아주 작지만 그 가치는 석탄처럼 물리적 크기가 큰 제품보다 훨씬 높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 고효율 전지 등과 같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실제로 환경에 무해하며 환경 보호의 기반이 된다. 모든 주요 경제국이 그렇듯이 중국은 노동 집약적이고 환경을 자주 파괴하는 생산 요소인 석탄, 화석 연료, 토지 파괴 등 생산 방식을 현명하게 포기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요소들을 대체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는 그들이 대체하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더 높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칩 공장을 짓거나 최첨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에 비해 탄광 개설을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엄격한 서방 경제학에서 예를 들면 성장계산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관계를 당연히 예측해냈는데 모두 고정자산 투자를 핵심적인 생산 투자로 간주해 분석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엄격한 서방 경제학에서는 모두 GDP에서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본다. 순고정자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GDP 성장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만약 대형 경제국들이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GDP 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중의 어떠한 축소도 GDP 성장률의 하락을 동반하게 된다. 지금부터 이러한 사실들이 미국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보겠다. 미국 경제의 실상을 보면 미국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중국과 경쟁하려는 전략은 완전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국제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중국과 선진 경제국을 대표하는 미국은 투자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율성이 비교적 높다. 한계 고정 자본 계수는 ICOR인데요. 한 단위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추가 자본입니다. 한계 고정 자본 계수는 GDP가 1% 성장하는 데 필요한 투자 총액이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다. 중국의 한계 고정 자본 계수 ICOR는 8이고 미국의 ICOR는 10이다. 한계 고정 자본 계수 ICOR가 낮을수록 투자 효율이 높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지난 4월 17일 나이 기금은 왜 중국에서 투자 효율이 더 높은가? 이것은 정말 체제 문제다. 라는 기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미 양국의 투자 효율은 모두 매우 높다.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서 순투자의 효율성을 보면 미국은 GDP의 2.6%만 순투자로 사용하면 GDP를 1% 성장시킬 수 있는데 이는 상위 25개 경제국의 중간값이 3.5%인데 비해 효율성이 많이 높다. 미국의 투자 효율성이 이미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미국이 GDP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GDP에서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투자 이용 효율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순고정자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였고 연평균 GDP 성장률은 1.6%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GDP의 2.6%만 순투자로 사용하여 GDP를 1%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잠재 GDP 성장률 계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였고 전체 고정자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에 달했고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반올림하면 순고정자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였다. 감가상각 수준이 변하지 않고 감가상각 수준을 낮출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가정할 때 GDP에서 미국의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율을 8%까지 높이려면 GDP에서 미국의 총 고정자산 투자의 비율을 20.5%에서 24.1%로 3.6%포인트 올려야 한다. 순고정자산 투자와 GDP 성장 간의 상관관계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GDP의 2.6%를 사용해 GDP의 1%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미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3.1%로 높아진다. 만약 미국의 GDP에서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율을 10%로 높이려면 GDP에서 총 고정자산 투자의 비율을 5.6%에서 26.1%로 높여야 한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3.8%에 달할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은 강력한 성장에 속하지만 미국 경제의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정책 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제목, 미국의 경쟁력은 왜 점점 더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는가. 이어서 세 번째 소제목, 미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처방은 쉬워도 복약은 어렵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택해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소비와 투자를 합친 것이 반드시 미국 국내 경제의 100%를 차지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제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기에 재고를 무시한다면 미국 GDP에서 고정산 투자의 비중을 높이려면 GDP에서 소비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유일한 선택은 어떤 형태의 소비를 줄일 것이냐다. 한 가지 가능성은 GDP에서 주민 소비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것인데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주민들이 소비를 크게 감소시켜 미국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우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대중의 동의를 얻기도 아주 어려울 것이다. 주민 소비의 비율을 낮추지 않고 GDP에서 소비의 비율을 줄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이 있다. 우선은 군사 지출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군사 지출의 대부분은 소비 형태다. 미국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군비 지출의 78%가 소비용이다. 미국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군사 지출은 9,950억 달러로 GDP의 3.6%를 차지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 지출 삭감은 투자를 위한 막대한 자원을 방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의 군비 지출을 GDP의 2%, 즉 나토 동맹국의 군비 지출 비율인 2%로 낮춰서 GDP의 1.6%를 투자로 푼다면 이는 GDP 대비 순고정산 투자 비중을 8%로 올리는 데 필요한 자원의 반에 해당된다. 실제로 미국의 공식 데이터는 군인연금, 군사 채무이자 지출 등 항목이 제외된 관계로 군비 지출 수준이 크게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에 저축의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셀라 스네이더스와 존 벨러미 포스터가 최근 미국 국민 개정에 대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실제 군비 지출은 1조 5,370억 달러로 GDP의 5.6%를 차지했는데 미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는 9,280억 달러, GDP의 3.6%였다. 미국이 막대한 자원을 풀어 투자할 수 있는 두 번째 분야는 의료 지출인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비교 가능한 모든 경제국 중 미국의 민간 의료 시스템이 사용한 경제 자원 비율이 가장 높은데 결과는 가장 나빴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즉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국가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기 전인 2019년 미국 GDP의 16.7%가 의료 지출에 사용됐다. 발전 수준이 비슷한 경제국을 예로 들면 독일의 GDP에서 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 프랑스가 11.1%, 일본 10.8%, 영국이 9.9%였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 의료 시스템의 효과는 다른 국가에 훨씬 못 미쳤다. 2019년 미국의 기대 수명은 78.8세, 독일이 81.3세, 일본 84.4세, 영국 81.4세, 프랑스 82.4세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국민 건강 중심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채택하면 막대한 자원을 풀어 미국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의료 지출을 독일 수준으로 낮추면 GDP의 5%를 방출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GDP 대비 순고정산 투자 비중을 8%까지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군사 지출을 줄이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합리화한다면 충분한 자원을 투자의 대폭 재고에 쓸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미국 경제의 성장률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때 미국 보고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아마 너무 급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은 그들은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 틀 안에서 합리적인 개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이 신흥산업 투자면에서 점점 더 중국과 경쟁할 수 없게 된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워싱턴에 있는 것이지 북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런 핵심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정책, 외교정책 또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변화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소제목, 미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처방은 쉬워도 복약은 어렵다. 이어서 네 번째 소제목, 더 큰 위기, 미국의 경쟁 무기력은 신흥산업으로 만연될 것이다. 이러한 거시경제 문제를 기업 산업 측면으로 규결하는 동시에 재무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핵심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끄집어낸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투자는 반드시 동액의 저축 자본 형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경제적 관점에서 저축에는 주민 저축뿐만 아니라 기업 저축과 정부 저축도 포함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예산 적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저축은 통상 마이너스다. 모든 주요 경제국에서 대부분의 저축 자본 형성은 자국 경제에서 비롯된다. 미국이 특이한 점은 2023년 미국 GDP의 3.1%를 차지한 8,450억 달러가 외국 자금을 사용해 투융자에 사용했는데 이는 미국 고정자산 투자 중 84%는 여전히 국내 자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 비해 미국의 고정자산 투자 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이는 미국의 총 고정자본 형성과 저축 수준이 비교적 낮음을 반영한다. 2022년 기준 국제상 비교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총 고정자본 형성과 저축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0%인데 비해 미국은 17.1%였다. 이것이 국제 경쟁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보다 설명력 있는 기준은 달러로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화면을 보시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중국의 국내 총 고정자본 형성과 저축 총액은 8.4조 달러인데 비해 미국은 4.6조 달러다. 따라서 절대치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국내 총 고정자본 형성과 저축 총액은 미국의 거의 2배에 가깝다. 실제로 중국의 총 고정자본 형성과 저축 총액은 미국과 유로존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처럼 중국이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총 고정자본 형성과 저축 총액면에서 거대한 선도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신흥산업의 발전에서 선두 지위에 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이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점점 더 많은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없게 됐음을 발견하게 됐다. 모든 새로운 산업, 모든 신질 생산력은 다 투자가 필요한데 중국은 이러한 신흥산업에 자원을 배치하는 면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중국 재정부 차관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 전기차 산업은 수년간의 장족의 발전을 거친 후 현재 보유한 경쟁 우위는 중국이라는 초대형 규모의 시장 우위, 완전한 공업 시스템과 풍부한 인력 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더욱이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방대한 투자 및 기업가들이 끊임없는 분투 정신과 떼어야 뗄 수 없다. 미국은 이러한 투자 자원 창출면에서 뒤처져 있어서 투자 자원을 신흥산업에 배분하는 난이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린다. 미국의 이런 상황은 현 단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흥산업, 신기술, 신제품, 심지어 아직 발명되지 않은 신흥산업, 신기술, 신제품은 불가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투입할 자원이 있지만 미국은 없다. 만약 미국이 현재 많은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미 발견했다면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비록 미국이 지금 화웨이나 틱톡 같은 개별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미국은 대응할 겨를이 없게 될 것이며 그때 가면 미국은 중국 기업들 대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는 미국이 한두 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압을 시도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지금은 이미 미국이 경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진도는 이미 반을 넘었다. 만약 미국이 자국 경제를 관세 배호의 고비용, 상대적 저효율적인 생산에 봉쇄시키기로 결정한다면 비록 그런 조치는 미국에 있어서 자해이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아마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매우 가까운 동맹국들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국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술 능력 또는 많은 경우에 더 높은 기술 능력을 가진 중국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설령 중국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한 전 세계 대다수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소제목, 더 큰 위기, 미국의 경쟁 무기력은 신흥산업으로 만연될 것이다. 이어서 다섯 번째 소제목, 미국의 선택, 중국이 자폐무공하도록 꼬시자. 여기서 自废武功, 자폐무공은 내가 갖고 있는 무술 능력을 스스로 없앤다는 겁니다. 자폐무공. 이런 상황을 더욱 첨예하게 만든 것은 미국의 상황이 개선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면을 보시면 그림 3은 지난 세기 동안 미국 경제의 기복을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미국이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호황으로부터 얻은 절정기에 GDP 대비 순고정산 투자 비중을 볼 수 있다. 1943년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기인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3년 미국 GDP에서 순고정산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14.8%로 올랐다. 1966년 2차 대전 후의 호황기였던 1966년 미국의 순고정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9%였다. 하지만 그 후부터 2023년까지 근 60년간의 하락을 거친 후 2023년 GDP에서 순고정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위의 분석으로 보아 미국이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지 않는 한 미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회복할 수 없으며 점점 더 많은 신흥산업의 경쟁에서 성공할 자원을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 발전 추세가 가져다주는 실제 결과물은 분명하다. 위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GDP에서 순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다. 화면을 보시면 그림 4는 이러한 과정을 반영한다. 미국 GDP에서 순고정자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짐에 따라 미국 GDP의 장기적인 연평균 성장률이 1953년의 6.1%에서 1969년의 4.4%로 떨어졌고 1978년 4.0%, 2002년 3.5%로 둔화됐고 2023년 2.1%로 떨어졌다. 미국은 GDP에서 순고정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위의 사실관계는 미국이 필연적으로 완만한 성장 모델에 빠지는 동시에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 문제에서 미국은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취할 수 없고 중국 경제를 모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모살의 따옴표가 있어요. 미국은 GDP 대비 순고정자산 투자의 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취할 수 없고 중국 경제를 모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시도할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게 경제적 자살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살의 따옴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중국 보고 GDP에서 투자의 비율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무술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대신 중국에게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울로 삼는다. 왜냐하면 소비와 투자를 합치면 중국 국내 경제의 100%를 차지하는데 중국 GDP에서 소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중국 GDP에서 투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는 지난 4월 9일 기고문인 미국의 석유 경제학이 중국에게 가져다주는 위험은 미국 항모보다 심하다라는 기고문에서 심층 분석한 바 있기에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다. 주목할 점은 옐런이 방중 기간 동안 이 같은 수법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즈는 옐런은 중국 관리들과 만날 때 중국이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시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옐런은 중국 당국이 국내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소제목, 미국의 선택, 중국이 자폐무공하도록 꼬신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 옐런의 방중은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부터 옐런의 방중이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미국은 제로섬 게임 사고를 버리고 국제관계를 처리하고 국가 간의 공동이익이 국가 협력의 기반임을 인식하는 것만이 인류 문명 공동체의 이념에서 제시한 것처럼 세계, 중국과 미국 국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며 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연이은 공격과 최근 중국을 겨냥한 외교 및 기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미국이 자국의 투자 수준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경제 변혁을 하지 않는 한 만약 중국이 경제 자살을 위한 노선 변경을 거부한다면 그런 평화 경제라는 경쟁에서 미국의 패배는 불가피하다. 둘째, 미국은 계속 글로벌 신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는데 위험이 가장 적은 조치를 선택했다. 즉 중국을 설득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올리고 투자 비중을 대폭 떨어뜨리는 경제 자살을 하게끔 설득하려고 시도한다. 물론 미국은 이에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과거에 이미 중국 정치 경제학의 근본은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일 뿐 다른 어떤 경제 이론도 아니다 라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촉구한 정책은 심지어 엄격한 서방 경제학과도 완전히 모순되는데 이는 지난 4월 9일 나이키 고문인 미국의 속류 경제학이 중국에게 가져다주는 위험은 미국 항모보다 심하다에서 분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잘못된 이론과 과거 러시아 과도처럼 국난을 통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매판이나 또는 다른 세력의 추가 효과를 통해 중국을 그 길로 가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옐런은 방중 기간에 잘못된 이론과 극도로 파괴적인 경제정책을 전파하려고 시도했다. 셋째, 미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들은 미국이 비록 평화적 경제의 경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미국 뒤에 있는 9개 나라의 합계보다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핵 분야를 포함해서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군사 실력의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 베트남, 이라크, 리비아 및 기타 지역에 대한 군사 침략 기록으로 보아 중국의 핵 억지력은 미국에 대한 최고의 억제다. 지금 상황에서 위험은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잃기 전에 군사 또는 군사 관련 솔루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군대에서 발언권을 쥐고 있는 집단 중 소수가 중국 대만성 주변에서 군사 관련 행동, 심지어 전쟁까지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도발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관련 군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중국의 내정이며 국가 지도자만이 관련 정보를 얻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합리적이다. 넷째, 미국은 점점 더 군사 관련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위기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미국 동유럽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이 나토를 러시아 국경까지 동진을 시도한다면 불가피적으로 큰 위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관련 전쟁은 때맞춰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했다. 이는 1945년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전쟁이며 현재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네타냐후 주도의 역대 최극단 정부를 포함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우선은 2023년 10월 7일 무력 충돌을 초래했고 지금은 또 가자 지역의 장기 전쟁과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벌인 대학살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막대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국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 사건은 이제 미국 국내에서도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낸시 펠로시 등 확고한 민주당 대표 인물들의 즉각적인 휴전 요구가 바로 그 증거이며 반대의 목소리는 이미 민주당원들로 하여금 이는 바이든의 연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점점 더 많은 군사 관련 해결책을 호소하는 것은 국제상으로 미국을 손상시킨 동시에 미국 내정과 2024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위의 분석에서 보여줬듯이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미, 필리핀 정상회담과
미국이 일본을 흡수해 어커스 동맹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침략적인 군사 관련 정책을 배가하려고 한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옐런의 방중은 바이든 기시다 마르코스 정상회담의 호전적인 발언과 모순되지 않는다. 옐런의 방중은 미국의 기본 경제 상황이 필연적으로 낳은 동전의 양면이다. 네, 이상입니다.